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기장 강의 개강이고요. 암기장은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사례형 위주로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사례형 논점에 대한 것인데, 단문 사례집과의 좀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 암기장은 일반론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일반 이론, 그리고 판례에 대해서 이제 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사례형 논점 위주로 구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사례형 논점을 바탕으로 한 객관식 논점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예시로 몇 가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객관식 전부 다 대비한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는 좀 않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셔야 될 거는 일단 기출문제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3개년 판례를 좀 더해서 풍부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종은집을 바탕으로 한 여기 판례의 이해가 조금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를 좀 대비할 수가 있고, 얘는 지금 보시는 암기장은 좀 요걸 좀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으로 끝내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암기장의 장점은 여기 있다 보니까요. 이 사례를 어디서 선별한 거냐? 선별 기준은 교수님들 교재입니다. 교수님들 그 판례집 교재에 있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 내용 자체가 실제 사례를 조금은 간략하게 좀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일단 논점을 우리가 뭔지를 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 주제. 이 주제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 판례를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판례를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만 읽고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판례를 읽어보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어떻게 내가 해결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이걸 읽어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초점으로 다시 한번 이걸 리뷰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총 해결책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 해결책을. 그래서 이 결론이 이렇게 되고 이런 논리적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내가 답안으로 현출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까를 어떤 초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안 개념으로.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일반론에 대해서 꼭 지금 있는 사례형과 반드시 직접 연결되는 일반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일반론을 좀 풍부하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뒤에 것까지 꽤 긴데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답안을, 아까 목차 있었죠? 이 답안을 현출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걸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강권합니다. 꼭 그렇게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좀 정리가 되면은 요 일반 이론을 가지고 하는 요 기출 문제들 있죠? 기출 문제들은 좀 옛날 거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객관식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제 과거 문제가 주로 좀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논점이면은 그냥 예전에 있던 지문을 좀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있는 바꾼 것도 있지만 더 좋은 지문을 썼다는 거죠. 그런 순서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주제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상인자격의 취득 시기, 개업 준비 행위에 대한 것이 중요한 논점이라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론을 보겠지만 개업 준비 행위에도 상인 자격을 취득하거든요.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법이 적용되는 그런 상법이 적용되는 여부를 판단해야 얘네한테 상법 이론이 적용되는지 민법 이론이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라는 거는 상법의 적용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사례를 보고, 이 사례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 구조가 필요한지를 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이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일반 이론을 알아야 된다는 걸 공부하는 순서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습을 다 하시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습은 이런 식으로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하면서 저랑 논의를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주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인 자격의 취득시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인 자격이라는 거는 상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당연히 상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분이. 당연히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로 이제 상인으로서 상법을 적용받는 시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시점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개업준비행위예요. 그 실제로 영업 행위를 하기 전에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인 단계에서도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키포인트를 보시면은 이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를 확정. 그러니까 얘가 언제부터 상법을 적용받는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어야 얘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가 뭐 상법에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뭐 민법의 일반형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예시가 되는 한번 사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학원을 이미 하시던 분이잖아요. 폐업하고 동일 행정구역 내에 다시 학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폐업했으니까 이제 상인 자격을 아마도 상실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동일 행정구역에서 다시 학원을 개업하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있는 이 개업 준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 과정에서 학원 건물의 매입을 위해, 이제 학원을 하려고 이 건물을 사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매입을 위해 비상인인 X로부터 영업 준비 자금을 차용하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상인이 아니라고 이제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래 당사자들이 있을 때 누구한테만 상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Y한테만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X는 Y의 설명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설명을 통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 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객관적인 이 행위의 성질, 이분이 지금 돈을 빌렸잖아요. 자금을 차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금을 차용. 이 자금을 차용한 행위는 우리가 상행위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얘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영업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영업 의사가 여기 있어도 상행위로 상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개업 준비 중에 있어도. 그렇죠? 요것도 보조적 상행위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여기다 뭘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Y와 X 간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을 텐데, 얘는 비상인으로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얘한테는 상행위가 안 될 거예요. 문제는 얘한테가 상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고,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행위이기만 해도 당사자 모두에게, 쌍방에게 상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가 지금 상법 이론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민법 이론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뒷부분이요. 자, 설명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 학원 하려고 하는데요. 좀 뭐 돈이 필요해가지고요.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주관적 인식 가능성이죠. 여러분들 한번 공부했다면 바로 주관적 인식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금전 차용 행위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물론 영업의사가 있으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죠. 뒤에서 보겠지만, 뭐 객관적 인식 가능성 또는 주관적 인식 가능성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영업 의사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 돈을 빌리는 행위는 여기는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이게 있다면 이 금전 차용 행위가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놓고 봤을 때는 영업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주관적 인식 가능성은 인정될 수 있죠. 주관적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의사가 있는 거고 영업의사가 있으면 Y한테는 상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알고 있었으나 자,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단서가 나오면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 원래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이게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요걸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얘가 알고 있어서 영업의사를 인정할 수 있겠다. 따라서 금원을 차용하는 Y에게는 상행위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가능한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금원을 대연 후 5년. 자, 5년이 지나. 이 5년이라는 단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상사 소멸시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멸시효. 그렇죠? 일본 민사채권이면 10년일 거 아니에요. 근데 5년으로 사라지냐 안 하냐, 사라지는 거냐 아닌 거냐를 묻고 있는 거죠. 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상인은 영업의사가 갖추어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이게 핵심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영업의사가 있으면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이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여기 상법이 적용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의사가 최초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개업준비행위. 그러니까 영업을 하기 전에 처음 얘가 언제 등장하겠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 개업준비행위를 하면서입니다. 그렇죠? 이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걸 상인자격의 취득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상인자격 취득 시기라는 말을 바꾸면 상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시점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자, 따라서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 이게 직접적인 영업행위는 아니잖아요.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영업적 상행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학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을 사고 돈을 빌리는 건데 요거는 보조적 상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상법의 근거 규정에 따라서 이 보조적 상행위도 얘를 적용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보조적 상행위의 개념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 이걸 보조적 상행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럼 솔루션을 한번 볼게요.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를 묻고 있다. 그쵸?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를 묻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면 이런 애들이 있죠. 뭐 예나 상사유치권이나 이런 애들인데 이게 아니라면은 일방적 상행위에도 그렇죠? 일방적 상행위에도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얘가 예외고, 얘나 또 뭐 있습니까? 상사, 유치권 이런 애들이 예외고 기본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상행위기만 해도 우리 사례에서 얘한테만 상행위가 돼도요, 그렇죠? 상법이 적용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상행위인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자, 보겠습니다. 사례 당사자 중 1인이 상인이면 소멸시효는 5년이다. 근데 얘는 비상인으로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판단할 필요가 없고 Y에게 얘가 상인인지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지 나아가서 얘한테 상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고 있는 게 이거야, 이거. 학원업의 개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행위를 하는지도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학원업이 여기 안 들어가요. 기본적 상행위에 안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 상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기본적 상행위를 전제로 하는 요 4조 있죠? 4조의 당연 상인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분은. 그럼 얘가 이제 상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만 있어요? 의제 상인이 될 가능성만 남아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의제 상인도 이제 5조가 1항도 있고 2항도 있잖아요. 회사가 아니라면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춰야 되는 5조 1항의 상인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건물 매입을 위한 금전 차용이다. 그럼 얘는 의제 상인이 되기 위한 개업 준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의제 상인이 되기 위한. 자, 따라서 이분이 그러면 상인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취득 시기입니다. 취득 시기. 자, 영업을 하기 전이지만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개업 준비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 행위를 뭐로 보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보조적 상행위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영업의사가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영업의사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겁니까? 이거죠, 이거.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서 그게 드러나던가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주관적으로라도 상대방이 인식 가능한 경우인가 이걸 보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영업의사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판례가 이 판례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객관적 인식 가능성 이게 원칙인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이게 바로 주관적 인식 가능성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좀 잘리네요. 자, 원칙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영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판례가. 자,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 상인의 의 얘랑 얘를 두 개 다 일단 뭐 세부적으로 작성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범위나 좀 잘라서 쓰셔야 돼요. 자, 상인을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당연상인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의제상인은 어때요? 의제상인은 자기 명의가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지만 점포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또는 어때요? 법인이라면 가능한 거고 이분들이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우 간단하죠. 설립 등기만 있으면 상인 자격을 취득해요. 하지만 자연인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업 의사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이걸 적어보면 얘는 설립 등기만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영업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요거는 4조에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사람, 얘는 5조의 상인인데 요 46조, 요게 46조의 상행위를 말하는 거죠. 요게 아니지만 1항에 따라서 2항에 따라서 상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때 이 상행위의 내용을 보면 상행위라는 건 뭐고 상행위의 종류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 상행위가 4조의 당연상인이 하는 거, 준상행위가 5조의 의제상인이 하는 거, 그리고 이 4조의 상인이나 또는 5조의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보조적 상행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일반론들 아마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행위로 발생하는 법률 효과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말한다. 중요한 단어죠. 지금부터는 우리 사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논점들을 볼 거예요. 자, 법률 효과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얘예요, 얘. 그 실질적 귀속 주체를 말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명의, 납세 명의 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활동 내용에 따라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거 맞죠? 46조의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양자를 구별하니까 활동 내용에 따라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상인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각각의 내용을 보면 자기 명의는 자기 명의로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실질적 귀속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명의는 필요가 없고 실제로 법률 효과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사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인인지 여부가 적용되는 거죠. 4조의 상행위는 이 46조의 상행위를 말하는 것이 맞고요. 이 46조의 22가지 행위는 이게 중요한 거죠.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거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46조의 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영리성, 계속성, 영업 의사. 이게 필요한 거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네들 의제상인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의제상인은 두 개로 나눠지죠. 설비상인과 민사회사인데 설비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이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는 예시입니다, 예시. 이 점포라는 거는
점포와 같은 설비가 있다면 상행위 이외의 영업, 그러니까 46조가 아닌 거죠. 46조가 아닌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만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얘도 상인으로 인정될 만한 그런 방법이요. 그리고 민사회사. 자, 얘는 자, 일단 5조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요걸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46조 행위를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회사가 만약 농업, 어업, 임업과 같이 기본적 상행위가 아닌 것을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5조 2항. 근데 만약에 회사가 46조에 해당하는 이 22가지 행위를 한다면 어때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상사회사라고 부릅니다. 둘 다 상인이 되는 건 똑같지만 회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4조의 상인이 될 수도 있고 5조의 상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판례도 중요한 것들은 좀 볼게요. 아까 실질적 귀속 주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점포의 임차 명의는 부인이에요. 이제 가게를 이제 와이프 명의로 빌린 거고, 납세 명의는 남편. 세금은 남편이 내고 있고요. 근데 본권 영업이 남편 또는 부인의 누구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편을 상인으로 추정한다고 본 아주 옛날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상행위를 누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 다르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A고 이게 B인데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은 C야. 그럼 C한테 상행위가 되는 거고 C가 상인인 거지. 그렇죠? 납세 명의자나 점포 임차 명의자가 상인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상인 자유의 취득을 보겠습니다. 얘는 좀 간단하죠. 법인은 회사를 비롯한 법인은 이제 설립 등기라는 게 있고 이 설립 등기가 창설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 상인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해산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존속하죠. 왜냐하면 해산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가 이거거든요. 청산. 그러니까 청산이 마무리돼야 법인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청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이게 유지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청산 업무가, 청산이라는 것이 종결해야 법인이 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만약에 여러분, 청산 사무가 뭐 법률상 종결해야 사라진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진짜 종결해야 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이 아닌 뭐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얘랑 같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법인이나 이 비영리법인은 본질이 비영리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부분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한테 언제부터 상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얘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연인이랑. 자연인이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연인인 경우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 자연인인 경우에는 요걸로 판단하거나 또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주관적인 직가능성 둘 중에 하나예요. 또는입니다. 또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업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났을 때 행위의 성질을 비춰봤을 때, 뭐 간판을 부착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원을 고용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경우라면 당연히 영업의사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판례는 최근 어떻게 봅니까?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점을 인식했다, 상대방이. 걔가 어떻게 인식을 해요? 내가 설명을 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한다고 보는 것이 최근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금전 차용행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질에 비춰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 영업의사 있는지. 근데 상대방이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 주관적 인식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업의사를. 자, 그리고 판례 중에 중요한 것들을 몇 개 좀 볼게요. 자, 요거
되게 잘 나오거든요. 석탄 공사 얘기. 이런 애들 있잖아요. 공사는, 이런 회사는 아니죠. 상사 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여도 광물 채취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의 성질을 띈 법인이라고 할 것이며. 근데 이 거래가 광물 채취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46조에. 기본적 상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인의 성질을 띈 법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위 공사가 피용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요걸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있네요. 보조적 상행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상법에 적용될 여지는 있죠. 상사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 단기시효가 없다면. 이 퇴직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봤다는 이 판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자, 이것도 볼까요? 개업 준비 행위는 반드시 뭐 상호, 등기, 개업 광고, 광고 부착,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 영업의사가 드러나는 행위예요. 영업의사를 일반적 대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 영업양수, 상업사행인의 고용 등 그 성질로 보아, 얘네도 마찬가지죠. 영업의사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이 객관적 인식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행위가 이래, 행위가. 그러면은 영업의사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 점이 적용된다. 근데 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주관적 인식 가능성이 인정이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밑에 있는 판례가 바로 이거네요. 영업자금을 차용한 행위는 그 성질로 봐서는 개업준비행위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니까 그 행위의 성질만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 영업하려고 돈 빌리는 거구나. 그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영업을 위해서 이 돈이 빌리는 게 맞고, 내가 설명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걸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영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활동을 말하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상법과 특별법의 상행위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 근데 뭐 46조를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이 되죠. 자, 내려가시면 기본적 상행위가 바로 얘네들을 말하는 것이고, 준상행위가 이 의제상인이 하는 것들인데 66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들이에요. 아니지만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것들. 아까 보면 학원업 같은 게 그래요. 학원업이 여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자,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점포 이와 유사한 설비를 가지고 있고 상인적 방법이라면, 뭐 이건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상인이 쓰는 방법 아니야? 그런 걸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얘도 5조에 따라 상인이 되는 것이고, 이 양반들이 하는 행위를 준상행위라고 하고, 여기도 영업적 상행위로 상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뭐랑 다르지 않습니까? 얘랑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적용에 있어서는 구별의 실익이 없어요. 그렇죠? 개념적으로만 다른 거죠. 자, 넘어가서 보조적 상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상세히 좀 줄을 한번 쳐볼게요. 자, 보조적 상행위는 상인이, 그러니까 당연 상인이든 의제 상인이든 이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해요. 영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 위에 나와 있던 걔네들이죠. 얘네들 기본적 상행위, 준상행위, 이걸 위해서 하는 주변의 어떤 주변의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뭐 고기 정정하시는 분이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뭐 직원을 고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영업을 위한 행위다. 그러면 영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유무상을 불문합니다. 무상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주관적 의도와 관계없이 외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원칙.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자,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 것이 분명하다면 상인 자격을 반드시 취득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영업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잖아요. 그래도 보조상행위로 봅니다. 상법이. 그 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직 상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직 상행위를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영업행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상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거나 행위의 성질로 보아 이게 이제 객관적 인식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또는 성의자의 설명 등을 통해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기서 이 표현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이때는 영업의사가 인정이 돼서 상법이 적용되고 이 말을 줄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상행위로 상법이 적용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영업의사라는 건 본인을 위한 영업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 영업의사가 인정이 되려면 A라는 사람한테 A에게 영업의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려면 A 자신을 위한 영업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내가 영업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어요. 그런 인식은 있는데 그게 B라는 사람의 영업을 위해서 내가 돈을 빌려오는 거야. B라는 사람의 영업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거야. 이때는 이분 A에게 상행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좀 제가 설명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도 아셔야 되고요. 영업의사는 본인을 위한 영업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된다. 맞아요. 맞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문제가 돼요. A 주식회사의 대표 갑이 있어요. 갑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명의로 금전을 차용해와. 그러니까 자신의 명의로 차용해왔다는 건 이분이 이렇게 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사 명의로 빌린 게 아니라 자기 명의로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전은 목적 자체는 A 회사의 영업을 위한 것이잖아요. 영업을 위한 것일 때 이게 갑에게 보조적 성의가 되느냐, 갑에게 영업의사가 인정이 되느냐, 갑에게 상행위가 되느냐, 다 똑같은 취지의 질문입니다. 갑에게 상법이 적용되느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A에게 될 리도 없겠죠. 왜냐하면 A 명의로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가 대표 기관의 명의로, 그러니까 갑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 뭐 이렇게 했다면 회사 행위가 됐겠죠,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추정 규정도 시험 잘 나오는데 어느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대비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상인이 이미 된 사람들이 있죠.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상인이 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카메라 도매업자가 그냥 어디 가서 돈을 빌려. 그러면 뭐 내 개인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카메라 영업인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값은 영업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추정된 행위에는 상법이 적용되겠죠. 근데 추정이 깨진다면 물론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 지문 한번 볼게요. 객관식 지문.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갑은 14년 4월 1일 영업준비자금, 이 단어가 나오면 좀 긴장하셔야 되는 거죠. 준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인이 아닌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럼 얘한테는 일단 상행위가 안 될 거고 이분한테는 상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설명했다면 말이죠. 우정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는 없었대요. 주관적 인식 가능성이 있는지 얘기는 없으니까. 한편 자기 소유의 X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병은 갑이 학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얘는 알고 있죠. 주관적 인식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3년 5월 3일 건물과 시설을 매도하였고 현재 갑은 X건물에서 학원을 하고 있다. 갑이 자기 처 정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관계없죠. 이거는. 이게 정한테 상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상해가 되는 거예요.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는 뭐 갑이 아니라 정이다. 그렇지 않죠. 틀린 질문입니다. 근데 질문 하나만 넣어놨지만 일단
이 1억 원의 금전채권이 상사채권이 되려면 얘한테 상행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될 리가 없으니까 얘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징표가 없었다면 적어도 이 자금 차용을 하면서 갑이 을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이분은 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미 학원을 하시는 분이 학원 건물이랑 시설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쌍방적으로 상행위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뭡니까? 얘네들의 학원 건물 매매 계약은 상사 매매의 특칙 67조부터 쭉 내려오는 걔네들이 적용되는 것이 되겠죠. 자, 2번. 자,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했던 얘기,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해 준비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의 보조 상행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명의로 돈을 빌려오긴 했는데 영업이사라는 게 있죠. 이 돈을 영업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니까. 근데 나의 영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회사의 영업을 위한 거잖아요. 그게 갑에게 상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서 지배권 남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배권 남용인데요. 이제 상업사용인 중에 뭐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은 객관식 문제는 지배인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우리 사례형에는 이미 나온 바가 있죠. 지배권 제한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많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너무 뻔한 논점이어서 그런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에 비해서는 문제가 좀 덜 나왔어요. 그래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비진입표 시설이잖아요. 그 남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배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적법한 지배권 행사예요. 근데 의도가 문제인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지배인은 지배권을 가져요. 왜 갔습니까? 영업주가 이걸 준 거예요. 그렇죠? 영업주가 줬습니다. 영업주를 위해서 이 지배권을 행사해야 돼요. 대리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 대리권이 영업주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럼 영업 관련성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냐? 영업 관련성이 있는지는? 그럼 이분의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이, 그렇죠? 영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이분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뭐 설사 영업주를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남용이라는 거는 그 주관적 의도가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다 멀쩡한 행위인데. 그러면 일단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지배인의 주관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영업주가 이 사람 의도가 그러니까 난 책임 못 지겠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장치를 해둔 거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그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남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예요. 남용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비교해야 될 거를 제가 이제 지배권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례형에 나왔었던 거죠. 지배권 제한은 이 사적 자치와 관련된 거예요. 그 지배권을 부여할 때 그 영업주와 지배인 간에 내부적으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느냐? 너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느냐? 제한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이 가능한 이 제한을 가지고 이걸 외부에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다면 이 내부적인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제한의 법리입니다. 그렇죠? 대표권 제한도 마찬가지고. 남용은 그 얘기가 아니죠. 남용은 멀쩡한 권한 내의 행위를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의도가 후치다는 거예요. 의도가 영업주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적법한 지배권 행사의 효력을 영업주가 부인하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적법한 행사인데 이걸 영업주가 나한테 무효야 라고 말하기 위한 요건이거든요. 그렇죠?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판례인데요. 자, 은행 지점장이 자신이 유용한 CD 매도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에 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지점, 본인 지점장으로 있는 지점에 담보용으로 보관 중인 어음을 팔아먹은 겁니다. 어음을 임의로 유출하여 할인한다는 건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또는 할인금 채무의 담보조로 교부한 경우 은행은 이러한 지점장의 행위가 효력이 없음. 그러니까 지가 팔아먹은 이 CD 매도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업용으로 있던 어음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채무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본인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쓴 거죠. 자, 그걸 이 은행 본점이 무효다 권한을 준 지점장의 지배인으로서 행위가 무효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자, 포인트를 보시면, 사례에서 중요한 걸 보시면, 그 매도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유출하여 할인하거나 또는 채무의 담보조로 어음을 교부했다. 어음을 교부한 거죠. 이때 이 어음의 교부, 배서가 되겠죠. 배서 행위가 효력이 없다. 그렇죠? 얘가 이제 만약에 지점장으로서 배서인으로 기명 날인 서명했다면 결국은 본인에 해당하는 영업주에 해당하는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보 책임 같은 거, 상환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부인하기 위한 것이 뭐냐? 요거는 어음을 가지고 문제가 나와도 어음법 법리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진 필수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 포인트를 보죠. 자, 지배권 남용은 지배인 내심의 의사가 문제일 뿐.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자, 형식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행위다. 그러니까 뭐 권한 내의 적법한 행위인 거죠. 영업주가 이를 무효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악의 등을 입증해야 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이 견해의 대립과 판례의 태도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 내심의 의사를 문제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악의 등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비진표 시설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반드시 언급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솔루션을 보시면 소위 지점장 등이 지배인에 의해가 된다. 이분들이 지배인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명칭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지배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배권을 수여받았느냐는 거거든요. 자, 포괄적 권한을 갖는 자, 이게 핵심적인 거죠. 포괄적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해당 지점의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영업주의 가름에서 대신. 어음의 발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은행이라면 더욱더 그렇겠죠. 어음 할인은 유효한 행위가 되지만 이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 놓고 봤을 때는 영업과 관련성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목적이 할인금 채무의 담보라면 영업주가 아닌 타인, 자신을 위한 행위거든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영업주가 아닌 제3자를 위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원칙적으로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는 유효한 지배권 행사이지만 원래 유효하다니까요. 기본적으로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 보고 얘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근데 판례에 따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때는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자, 중요한 부분을 줄을 쳐보면, 자, 어음 할인은 유효한 행위가 되지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음의 발행이나 배서, 교부 뭐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성질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유효한 지배권 행사인 게 맞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그렇죠? 알았다는 거는 악의를 말하는 것이고 알 수 있었을은 과실로 선의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과실로 선의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과실의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우리 그 상법의 영역에서는 경과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는 남용에서만 나옵니다. 지금은. 자, 목차를 크게 잡아보면 이렇게 지배인이라는 것은 조문 가지고 줄여서 쓰시고 이 지배권의 내용은 크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포괄성, 정형성, 불가제한성. 불가제한성이라는 건 제한을 못한다는 건 아니고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의지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뭐 그런 겁니다. 그 행위의 의사, 뭐 지배권 행사하려는 의사여야 됐다고 영업주를 위한 의사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뭐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적용 범위, 그리고 이 지배권이 남용되었을 때, 그러면 남용이 뭐라는 걸 정의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적법한 지배권 행사인데 주관적 의도만 문제가 된 경우, 자, 효력은 비준필수로 제가 써놨지만 원칙은 영업주에게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어때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0조에 나와 있죠. 자,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배인은 포괄적 권한을 갖긴 하지만 얘가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죠.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본점을 위한 지배인, 그리고 지점을 위한 지배인, 본점과 지점의 권한을 갖는 지배인, 여러 개의 지점의 권한을 갖는 지배인 다 가능합니다. 자, 기업 내부에서 상인을 보조하는 자이다.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는 거.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권한은 당연하죠. 이거는 거래행위에 대한 거니까. 근데 소송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랑 다릅니까, 여러분?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회인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한이 있다는 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포괄성입니다. 포괄성. 영업 관련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관련이 있으면 이렇게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임계약상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거 또 시험에 간혹 나오죠. 수개의 영업소의 지배권을 갖는 지배인을 선임하는 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본점의 지배권을 갖는 사람을 뽑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등기는 지점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배인 선임이 등기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점별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배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임됐다는 사실, 해임됐다는 사실 자체는 등기사항이긴 한데 이 사람의 권한을 제한했다는 건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를 못합니다. 따라 권한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권한 제한을 이유로 이 내용을 모르는, 권한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다. 요건 우리 사례형 문제로도 한번 나왔었던 거죠. 제가 얘기했던 요겁니다, 요거. 500만 원이 넘는 거래는 본점의 승인을 받아라, 뭐 이랬던 거. 자, 행위의 의사. 기본적으로 이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영업주를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영업주를 위해서 영업에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요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요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다 거래 안전 때문이에요.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적용 범위. 자,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음행위는 일반적으로 영업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어음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내부적 제한은 선의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남용에 대한 문제인데 영업에 관한 것이고 객관적인 성질을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하더라도 의도가 자기, 그러니까 지배인 자기나 아니면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인 것을 우리가 남용이라고 합니다. 얘도 똑같죠. 얘도 이 대표권 남용도 법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권한 남용이라는 것의 법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행위가 영업주에게 미치지만 문제는 바로 요거죠. 요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요거는 영업주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자, 그런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경과실이 이 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과실로 선의인 사람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지배인의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해서 어음행위를 한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어음법에 다른 법리가 없기 때문에 지배권 제한의 법리에 따라서 푸시면 됩니다. 이런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어음을 다시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 어음은 이제 전전 유통되는 거니까
제3자의 범위가 되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제한을 벗어난 행위를 했는데 얘 이렇게 넘어가도 얘한테도 얘가 이제 악이거나 중과실 임을 입증해서 엄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법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상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이 제3자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지배인이 영업주의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자, 아까 우리 봤죠? 어음행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대립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자, 맞는 얘기죠.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게 원칙이죠. 그렇죠? 남용이잖아요.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했다는 게 바로 남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표현 지배인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남용의 법리가 적용된다. 물론입니다. 물론이에요.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다른 강의 때도 얘기를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2번에서 아마 표현 지배인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 요건, 효과, 그 다음에 소결로서 지배인이 아니지만 그런 외관 존재하고 네가 외관 부여했지, 상대방도 선이다. 그 영업주가 책임이 있음, 뭐 이런 결론이 내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표현 지배인이 남용을 했단 말이에요. 얘가 권한을 남용했을 경우에는 지배권 남용에 대한 얘기를 여기 다시 써줘야 돼. 그래서 표현 지배인으로서 성립하는 것을 뭐 막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 이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 가능하면 이걸 입증해서 영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을, 그러니까 남용했다는 걸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당연히 이렇게, 내가 당연하다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쯤에 뭐 그러나 여기다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쯤에 남용이 요 표현 법리와 같이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례를 반드시 뭐 어딘가에는 여기 끄트머리나 여기 시작할 때나 이걸 결론을 내려주고 남용에 대한 법리를 그래서 내가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심하시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지배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 지배인은 외관 법리죠. 외관 법리.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거는 지배권이 없지만 본인인 영업주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여한 바가 없는데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죠? 사례 보겠습니다. 갑은 Y회사의 주주로서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며, 뭐 주주이기도 하고 일도 하나 봐요. 여기 직책이 있네요. 자, 대구 연락사무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 투자자들과의 연락 업무와 투자 중개 업무를 담당해 왔다. 갑은 X회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갑은 매매 대금을 수령하여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X가 Y회사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는 무엇인가? 자, 이 외관 법리의 결론은 항상 이거거든요. 거래가 영업주에게 유효하냐예요. 거래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이런 명칭을 쓰고 있지만 지배인인지 여부는 실제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근데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여. 왜냐하면 투자자들과의 연락 업무랑 투자 중개 업무를 담당해 왔지 회사 토지를 팔아먹을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이 회사에 네 토지 매매 계약에 따라 책임져야 돼 라고 말하려면 얘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런 명칭을 썼고, 그 명칭 사용을 회사가 사실상 허락을 해줬고,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책임을 지는 거죠. 지배인이었다면 그런 권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보시면 외관 법리에 따라 본인 상인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존부신, 항상 이 요건인 거죠. 명칭 사용, 그리고 회사의 영업주의 귀책 사유, 그리고 상대방의 선의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의 요건 효과 이렇게 쓸 때 이 요건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지배권 있는 자와 행위한 것과 같이, 왜냐하면 지배인으로 간주해 버리기 때문에 지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연락사무소장은 지배인의 명칭으로 볼 수 있다. 일단 그런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근데 투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제한된 지배권은 벗어난 행위일 수도 있겠죠. 얘가 원래 하던 업무는 연락하고 중개하는 거지 토지 매매에 대한 권한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권한이 있다라고 입증하는 것보다 쉬운 건 뭡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을 썼고, 회사가 명칭 사용을 허락했고, 나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중과실이 없었고, 이걸 입증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외관의 존재는 있으므로 이 명칭 사용을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고,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중과실 없이 몰랐다면 회사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목차를 보시면 항상 이런 식이죠. 요걸 외관의 부여 존재 신뢰를 따로따로 나눠서 보시고 의 요건 효과로 나눠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일반론을 보도록 하죠. 자, 14조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한 것이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예시적인 열거가 되겠고요. 이분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배인으로 의제해 버립니다. 그러면 영업주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외관의 존재에 대한 것을 먼저 보면 이게 예시적 열거라는 것이고요. 예시적 열거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이거든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짜친 애들이요. 그 지점의 최고자가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최고 권력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 지점장, 차장, 대리,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명칭, 그러니까 얘보다 상위직이 있는 것 같은, 얘가 결제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명칭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선택형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가 영업소에 실질이 있을 것인데, 요거는 반드시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자, 제가 어떤 명칭을 쓸 때 땡땡땡 무슨 소장이라는 명칭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명칭의 영업소가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장소를 써서 문제가 된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지점, 어떤 영업소의 소장이다, 지점장이다라고 말할 때 그 영업소가 있고 영업소의 장이라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보면 쉬운데 여기 보시면 보험회사의 영업소의 영업소장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보험회사의 영업소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진짜 얘가 설사 보험회사의 영업소 소장이라고 한들 그런 권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보험회사의 영업소는 그 영업 조직 관리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영업소장에 대한 표현 지배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요건에서 이게 빠그라진 겁니까? 표현적 명칭, 외관의 존재에서 영업소의 실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 이유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험회사의 영업소에 대해서는 표현 지배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건설회사 현장 소장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 책임을 부정했다. 근데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현장 소장이야. 근데 현장 소장이라고 한들 분양 계약을 대신 체결하거나 아니면 건설 자금을 차용하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못 하거든. 응? 자, 네, 넘어가 볼게요. 외관의 부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생각보다 쉽죠. 표현적 명칭의 사용을 영업주가 허락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영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이게 귀책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귀책사유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까지 된다는 걸 꼭 쓰셔야 되겠죠. 판례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묵시적 승인도 인정을 한다. 묵시적 승인은 굳이 쓰자면은 명칭 사용을 알면서 방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놔뒀다는 거야. 그래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명칭 사용을 알지 못했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몰랐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관의 신뢰는 선의 무중과 실효해야 한다는 것이고, 표현 지배인으로 인정이 되면 재판상 행위가 아닌 한 지배권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 자, 이게 빠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송 행위에 대해서는 외관 법률이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이건 방금 봤던 거. 남용의 법리가 표현 지배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기출 OX 보겠습니다. 건설회사 현장 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 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 사용인으로 볼 여지가 있죠. 자,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14조의 영업주행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표현 지배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틀린 지문인데, 이 건설회사 현장 소장과 같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 사용인에 대해서는 표현적 명칭을 인정을 안 하고 표현 지배인의 법리를 적용을 안 해요. 이런 두 가지 점인데, 일단 내가 현장 소장이 아닌데 현장 소장이라고 했어. 표현 지배인이 될 수가 있어? 그 표현적 명칭이 현장 소장의 표현적 명칭이 되려면 이 건설 회사 현장소라는 그 현장소라는 영업소가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소장이라면 재판상 재판에 영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일단 안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 사용인이잖아, 이분이. 근데 내가 현장 소장이 아닌데 현장 소장이라고 했어. 근데 내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 사용인으로 부포상이라고 할게요, 그냥. 부포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할 때 표현 지배인이 유추적용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왜 그러냐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에는 그 내용상 차이도 크고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현 대리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자, 두 번째 기출 질문. 상법 14조의 표현 지배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점 또는 지점에 적법한 지배인이 되는 게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소의 실질을 갖춰야 된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번도 똑같은 얘기인데, 판례는 지점이 본점의 지휘감독 아래 판매와 관련된 일정한 업무만을 보조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점장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 지배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영업소에 실질이 없어. 얘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자, 그 다음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것인데,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